샬롬, 살아있는 갈대 12번째. 반드시 여쭈어야 할 사안이기에 엿주는 것이옵니다. 중국을 대신해서 우리를 보호해줄 맹방을 찾아야 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삼켜버릴 것이옵니다. 일본은 절대로 그렇게 못할 것이오. 우리는 300년 전에 풍신수길도 몰아내지 않았던가. 언제까지 그 말씀만 하실 작정이시옵니까? 일본은 지금 우리보다 강한 나라이옵니다. 그때도 일본은 우리보다 강했소만 이순신이 탁월한 전략과 거북선으로 그 거북선 말씀도 이제는 그만하시옵소서. 일본은 새 철갑선과 서양의 신무기를 갖고 있사옵니다. 게다가 일본은 우리처럼 운둔으로 세월을 보내지도 않았사옵니다. 서양을 돌아다니면서 그들로부터 배웠질 않사옵니까? 게다가 청나라와 일전을 준비하고 있사옵니다. 두고 보시옵소서. 일개 섬나라가 청나라 같은 광대한 대륙국에 감히 그런 어리석은 야심을 품으리라고는 믿을 수가 없소. 그가 말을 가로챘다. 마마, 소신은 야소교인이 아니옵니다만 야소교에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사옵니다. 아무도 감히 덤벼들지 못하는 거인 골리앗이 있었는데 젊은 목자 다윗이 정확히 겨냥해서 돌팔매질을 했고 그 돌이 이마에 박혀서 거인이 쓰러졌다고 하옵니다. 요즘은 크다고 해서 강한 것이 아니옵니다. 조약돌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가 강한 것이옵니다. 마마, 언젠가는 신흥 강국들이 그런 무기를 발명할 것이고 그 무기가 대륙을 쓰러뜨리게 될 것이옵니다. 내 앞에서 야소교 얘기는 삼가시오. 그 사람들은 어딜 가나 말썽만 일으키는 떠돌이일 뿐이오. 그 자들은 보는 대로 잡아 죽여야 하오. 중전이 싸늘하게 말했다. 이란도 그 점은 시인했다. 요새 그 숫자가 너무 많아진 것은 사실이옵니다. 사방의 야소교인들 전지인데다가 혁명의 조약돌을 품고 다니옵니다. 하오나 마마, 이제는 그 자들을 죽여서는 아니 되옵니다. 그 자들을 받아들여야 하옵니다. 종교 때문이 아니라 그 자들이 서양의 학문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옵니다. 비록 야소교인이라 할지라도 들어오게 하소서. 그 자들로부터 야소교만 빼놓고는 무엇이든지 다 배워야 하옵니다. 우리가 그들 나라로 갈 수 없으니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해야 하옵니다. 그들이 와도 난 받아들이지 않겠소. 전하께도 받아들이지 말라고 여쭐 것이오. 그 자들은 교양을 보내야 하오. 그는 오랫동안 중전을 바라보았다. 중전도 마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섰다. 생각했던 것보다 좀 피곤하오. 이제 그만 물러가시오. 중전이 말을 마치고 손뼉을 치자 옆방에서 시녀들이 나와 그녀를 모시고 갔다. 그는 망연히 거기 서 있었다. 중전을 노엽게 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니 등줄기가 서늘했다. 그러나 자신은 본분을 다했을 뿐이다. 이제 전하만 남았다. 전하께는 어찌할 것인가? 아련을 정할 것인가? 그의 부친이 앞질러 아련을 정하지는 않았을까? 그는 재빨리 생각을 한 끝에 왕의 아련을 정하기 앞서 부친을 찾아뵙고 자기들 부자지간의 견해 차이를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다. 1시간 뒤 예고 없이 본가에 들른 이라는 부친이 편찮으시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이라는 따라온 하인이 대문에서 그의 도착을 알리자 부친의 정직이가 빗장을 열고 절을 했다. 나으리,
그렇잖아도 나으리를 찾고 있습니다요. 어르신께서는 오늘 아침 상감 마마의 부름을 받고 입궐 준비를 하셨는데 진지를 드신 뒤에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셔서는 여태 혼수 상태로 누워 계십니다요. 의원이 와 있는데 이라는 청지기를 밀어 제치고 서둘러 대문을 지나 부친의 침소로 들어갔다. 아버님의 용태가 어떠실까 하는 걱정 외에는 아무 생각도 없었다. 비록 연로하시기는 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이라는 부친이 돌아가시리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부친은 대쪽같이 곱고 호방한 성품에 꿋꿋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비유 맞히기 어려운 성격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분을 좋아했다. 그는 방으로 들어섰다. 이부자리 옆에서 하인들이 흐느끼고 있고 의원은 부친 옆에 무릎을 꿇은 채 진맥을 하고 있었다. 일하는 의원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선체로 기다렸다. 이윽고 의원이 일어나서 인사를 했다. 대감, 고명하신 부친께서는 지금 노환과 빈혈을 앓고 계십니다. 보약을 드셔야 합니다. 쌍화탕을 달여 올리십시오. 값이 싸다고 함부로 볼 약이 아닙니다. 오한과 피로에는 뭐니 해도 쌍화탕이 제일이니까요. 어른께서는 구강 전하를 아련하기 위해 동투기 전에 기침하셨습니다. 그 연세의 의식을 잃고 쓰러지신 것도 당연한 일이지요. 쌍화탕의 약효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져 온 터라 이라는 의원의 처방을 두말 없이 받아들였다. 그리고 아버님이 의식을 회복하고 다시 기운을 차리실 때까지 옆에서 지키겠노라고 순이에게 연락했다. 그러나 날이 저물어 가는데도 부친은 깨어나지 못했다. 오히려 왼쪽 반신이 마비를 일으켰고 호흡도 거칠고 가빠졌다. 자리를 옮겨보면 나아질까 하여 다른 방으로 옮겼으나 깨어나지도 차도를 보이지도 않았다. 일하는 시간이 갈수록 안절부절 못하다가 마지막 수단을 써보기로 했다. 그는 문간방에서 기다리고 있는 하인을 불렀다. 어르신께서 환우가 점점 위중해지시는 듯하네. 뭘 삼키지도 못하시니 쌍화탕조차 드실 수가 없질 않는가. 지금 바로 동대문 옆에 사는 미국 의사한테 가서 여기 와서 어른을 봐달라고 정하게. 하인은 아연실사하겠다. 나으리 설마. 어른의 목숨을 구하는 길이라면 못할 일이 있겠는가. 잔말 말고 어서 가게. 하인은 절을 하고 달려나갔다. 그리고 물시계로 1시간도 안 돼서 양의가 방에 들어섰다. 큰 키에 검정 외투와 양복 바지를 입은 양의는 더부룩하고 거친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실로 무시무시한 모습이었다. 수염 색깔도 이상했지만 파란 눈에다 머리카락도 짧았다. 눈썹은 무성했고 손등에까지 굵은 털이나 촛불 아래 번쩍이고 있었다. 이라는 한순간 자신의 결정을 후회했다. 이렇게 야만적으로 생긴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죄치조차도 역겨웠다. 마치 늑대에게서 나는 것 같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의사 자신은 침착했다. 그는 이란을 향해 어색하게 약간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는 환자 옆에 앉았다. 이 노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의사는 무식한 상민들이 쓰는 쉬운 조선말로 물었다. 그러나 이라는 그가 어느 나라 말이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말을 할 수 있다는데 놀랐다. 이라는 하인에게 고개를 돌리고 분부했다. 이 서양 의사한테 모두 설명해 드리게.
하인이 분부대로 하는 동안 이라는 양의를 주의 깊게 관찰했다. 한양에 서양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가까이에서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미국 사람이로구먼. 나와 내 백성들이 바로 이런 종자들하고 우위를 맺어야 하는 게야. 두 나라 사람들 사이에 비슷한 점이 있을까? 호랑이와 사슴이 친구가 될 수 있을까? 하인이 설명을 끝내자 양이는 일어서서 이란에게 말했다. 당신 아버님은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겁니다. 이란은 놀란 나머지 채통도 잊어버리고는 하인을 통하지 않고 곧장 양의에게 물었다. 어른의 머릿속도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단 말이오. 이 병에 대해서 잘 압니다. 증상이 확실해요. 약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어른께서는 오늘 밤이 새기 전에 돌아가실 겁니다. 지금 인종 직전이십니다. 이라는 양이의 말에 경악했다. 죽음을 입에 올리는 거 반드시 죽게 된다고 말하는 것은 일부러 죽음을 불러오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분노에 사로잡혀 하인에게 명했다. 이 미국놈을 끌어내게 돈을 주고 문 밖으로 몰아낸 다음 빗장을 지르게. 전 돈을 받지 않습니다. 양의는 자랑스럽게 말하고는 가지고 온 검정 가방에서 작은 병을 꺼내 상에 올려놓고 성큼성큼 걸어 나갔다. 그 걸음걸이 폭이 얼마나 큰지 하인은 뛰어야 겨우 그 뒤를 따라갈 수 있었다. 이라는 창문을 통해 약병을 마당의 연못으로 던져버렸다. 다음날 새벽 동트기 2시간 전에 부친은 의식불명 상태에서 그대로 운명하였다. 임종순간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이란이 부친의 입에 부드러운 손뭉치를 올려두었던 것이다. 그는 부친 옆에 꿇어앉아 희미하게 흔들리는 손뭉치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내 손뭉치의 움직임이 멈추자 이란의 지시에 따라 하인이 물시계를 보고 미리 준비해둔 종이 위에 임종시간을 적었다. 이란은 일어서서 명주 이불로 부친의 시신을 덮었다. 그리고 나서 하인을 옆으로 불렀다. 친척들에게 소식을 알리고 관습대로 1시간 동안은 곡을 하지 말도록 하게. 어른의 혼령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네. 그리고 우리 집으로 가서 마님과 도련님들을 모시고 오게. 그들을 보살필 사람들도 데려오고 장례를 마칠 때까지는 모두 여기 묵을 것이네. 나으리 분부대로 거행하기 전에 어른의 혼령께 다시 돌아오시도록 제가 한번 간청을 드려보면 안 되겠습니까요? 어른 회감년 때 이럴 때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둔 삼배 적삼을 대령에 놓았는데쇼. 이라는 하인의 말을 생각해 보았다. 그런 의식은 임종을 못한 식구나 먼 일가 부치가 해야 마땅할 것이었다. 그러나 하인은 이 집에서 자랐고 이란이 어렸을 때부터 어른이 되어 혼례를 치르고 분가할 때까지 쭉 모신 사람이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그의 정을 거절했을 것이다. 그리하게 그러자 하인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주인의 시신이 누워있는 곳 바로 위에 선 다음 엄숙한 의식을 올릴 채비를 했다. 동틀 무렵이었다. 떠오르는 해가 산봉우리 사이로 길고 찬란한 햇살을 품었다. 새벽 바람은 차갑고 신선했다. 이 세상을 떠나게 더할 나위 없는 좋은 날이었다. 하인은 그렇게 생각하고는 적삼을 들어 올려 왼손으로 옷깃을 오른손으로 끝자락을 쥐고는 붓쪽을 향해 세 차례 흔들었다. 처음에는
커다란 목소리로 돌아가신 어른의 함자를 외치고 두 번째는 어른이 지낸 가장 높은 벼슬 이름을 외쳤다. 옷을 세 번째 흔들 때는 어른의 임종 소식을 고했다. 그 다음 다시 한 번 목청을 높여 고인의 홀령께 돌아와 주시라고 간청했다. 초혼이 다 끝나자 지붕에서 내려와 삼배 적삼을 고인의 시신 위에 덮어놓고 커다란 목청으로 곡을 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아 시신을 남쪽을 향해 펴놓은 요 위에 눕히고 병풍을 둘러쳤다. 초혼이 끝난 뒤 식솔들은 장례 준비를 서둘렀다. 이란의 부친은 오래전에 부인과 사별하고 줄곧 홀몸으로 지냈다. 외로운 생활에도 불구하고 그는 젊은 첩 하나도 들이지 않았다. 남녀 할 것 없이 성심껏 그분을 모셨던 하인들은 이제 슬픔에 잠긴 채 장례 준비에 나섰다. 여자들은 몸에서 폐물을 모두 떼어냈다. 그리고 남자나 여자 모두 머리를 풀어 헤쳤다. 부엌에서는 식모가 묽은 쌀죽을 끓였다. 상중에는 쌀밥을 지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시신은 부드러운 종이로 닦아내고 향을 탄 따뜻한 물로 씻겼다. 머리는 빗어 살아있을 때처럼 상투를 들지 않고 헐겁게 묶었다. 빗질하다가 빠진 머리카락은 다시 머리에 합쳐 넣었다. 기나긴 일생 동안 그분의 몸에서 떨어져 나온 것은 모두 간직해 두었다가 이제 그분의 관 속에 넣었다. 손톱 깎은 거, 머리카락 그리고 치통으로 뽑았던 치아 4개 등등을 주머니 2개에 넣어 시신의 왼쪽과 오른쪽에 놓았다. 내세에서도 이승에서와 마찬가지로 완전한 몸으로 태어나시리라는 기원의 뜻이었다. 다음에는 버드나무로 만든 숟가락으로 입을 벌리고 그 속에 진주 하나를 넣은 뒤 찹쌀 3숟가락으로 고정시켰다. 이 진주는 낙동강에서 나는 대합 조개에서만 자라는 죽음의 진주였다. 광채는 없지만 순수한 이 진주는 대합 1만 개를 까야 하나 나올까 말까한 진귀한 것이었고 조개 속에서 자라는 만큼 긁힌 자국 하나 없었다. 이 진주는 실로 휘기해서 관을 땅에 묻기 전에 시신에서 빼낸 다음 대물림을 하였다. 부친의 입속에 있는 이 진주는 5대에 걸쳐 갑으로 내려오는 것이었다. 언젠가는 이란 자신, 그 다음에는 장남의 입에도 이 진주가 놓일 것이다. 의식이 끝나자 일하는 방을 나왔다. 하인도 시신의 귀에 손뭉치를 넣고 평화로운 얼굴 위로 삼배 불을 덮는 것으로 자신의 일을 마쳤다. 식솔들은 바빠졌다. 시신에게 입힐 새 옷을 지어야 하고 요와 담요, 베개도 새로 만들어야 했다. 염쟁이와 상역군 그리고 맷자리를 정할 지관을 부르고 관도 짜야 했다. 관은 소나무로 만들어야 했다. 소나무는 사시사철 푸르러 대장부의 기계를 상징하기 때문이었다. 죽기 전에는 시들거나 낙엽이 지지 않는 나무인데다 뱀이나 거북이, 도마뱀 같은 파충류는 절대로 소나무 옆에 둥지를 트는 법이 없다. 게다가 소나무는 속이 썩어 들어가는 법도 없다. 순식간에 통째로 죽고 다시 새 삶을 시작하는데 이 또한 좋은 일이다. 노쇠한 생명이 새 생명을 달라붙어 그 성장을 막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끝난 것은 끝난 것이고 죽어서 흙먼지가 될 것이라면 그 종말은 한꺼번에 와야 한다. 관을 짤 때는 송판을 나무 못으로 짜 맞추고 틈새를 꿀과 송진으로 메운 뒤 관 속에는 하얀 전을 댔다. 바닥에는 요를 깔고 관 뚜껑 안쪽에는 하늘 전자를, 내 귀퉁이에는 바다 해자를 썼다.
이라는 상주로서 부친의 마지막 보금자리에 시신을 눕힌 뒤 관을 제단 위에 올려놓았다. 이제 부친의 운명 소식을 들은 이웃과 친족, 친지들이 문상을 오기 시작했다. 이라는 문상객이 올 때마다 일일이 곡을 한 다음 술과 음식을 대접했다. 이튿날 해가 뜨자 이라는 향을 피우고 곡을 한 다음 마치 아직도 살아 계신 것처럼 고인 앞에 진지를 올렸다. 해가 저물면 예법에 따라 다시 이런 의식을 치를 것이었다. 이제 이라는 어린 시절 선생 앞에서 경전을 공부했던 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순이가 오기를 기다리는 지금 그는 새로운 외로움에 사로잡혔다. 어머니는 일찍이 돌아가셨고 따라서 상처도 그리 깊지 않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부친은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고 부자지간에는 아무런 거리감도 없었다. 부친이 관직을 마다하고 해가 갈수록 책 속으로만 빠져드셨기 때문이다. 부친은 조정의 권력 다툼, 권한의 음모와 배신, 이웃 나라들 간의 전쟁 같은 온갖 갈등과 불화에 끼어들 수 없노라고 곧잘 말씀하셨다. 그는 당신의 마음만 깨끗하게 지키면 족하다고 했고 백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속임수와 사리사욕이 반치는 관직을 떠나는 것이 오히려 그들을 돕는 일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다른 벼슬 아치들의 부패와 사리사욕은 탓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폐습을 바꾸려 들지도 않았다. 예를 들어 김씨 집안의 땅을 소작인들에게 나누어 주려고는 하지 않았다. 혈기왕성한 젊은 시절의 일하니 부친께 김씨 문중이 다른 양반 가문들과 함께 나라 땅을 대부분 차지함으로써 지은 죄를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면 부친은 그저 당대에 지은 죄만 갚으면 된다고 대꾸할 뿐이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다고 믿었다. 순이가 아이들과 하인들을 거느리고 도착한 것은 부친이 죽은 다음 날 정오가 지나서였다. 이라는 대문에서 아내를 맞이했다. 그녀는 안색이 장박했으나 내놓고 우는 것을 삼갔다. 그 대신 아이들의 손을 끌고 와 아버지에게 안기도록 했다. 이라는 첫째와 둘째를 차례로 안았다. 아이들의 커다란 눈은 겁에 질려 있었다. 이라는 할아버님께서 지금은 말씀하실 수가 없는 형편이며 마당에서 나무에 묶여있는 작은 원숭이와 함께 놀고 있으면 나중에 데리러 오겠다고 아이들을 다독거렸다. 그리고 나서 방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순이가 뒤를 따랐다. 단둘이 되자마자 그가 입을 열었다. 중전 마마를 뵙고 아버님이 운명하셨다는 소식을 전해드려야겠소. 그리고 장례가 끝나는 대로 내가 아련하겠다고 말씀 올려주시구려. 그녀는 슬픔에 찬 온순한 눈길로 그를 쳐다보고 있다가 이 말을 듣자 표정이 변했다. 이런 판국에도 마마를 먼저 생각하시는군요. 그게 내 직분이기 때문이요. 그렇다면 직접 가지 그러세요. 그녀는 이렇게 쏘아 붙이고 돌아서서 뒷문 쪽으로 갔다. 문은 작은 뒷뜰 쪽으로 열려 있었다. 뒷뜰에는 기껏해야 큰 함지방만한 연못이 있었고 그 맑은 물에서 붕어 몇 마리가 헤엄치고 있었다. 물고기 지느러미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이라는 갑자기 여자들에 대한 분노에 사로잡혔다. 중전이건 병민이건 마찬가지였다. 여자들은 첫째는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다음으로는 남자들이 자신을 사랑하는지에만 관심이 있었다. 이라는 머릿속으로는 자신의
생각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았다. 여자들이 사랑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아이들이 태어난단 말인가. 그들이 바라는 것은 자식이고 따라서 무엇보다도 남자의 사랑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순이는 남편의 사랑이 부족하다거나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불평할 까닭이 없지 않는가. 노한 가슴이 그렇게 외치자 이번에는 이성이 그가 몇 달 동안이나 집을 떠나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리고 돌아온 이후에도 다른 문제로 고심하고 있었고 순이는 그의 정신이 딴 데가 있다는 것을 금세 알아차리지 않았느냐고 다일렀다. 그러나 일하는 순이가 질투심을 일으킬까 두려워 그는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어떻게 감히 중전을 질투할 수가 있단 말이냐. 나라를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땅에 매달린 채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 피땀 흘려 논밭을 가는 백성들을 보고 난 지금 느끼고 있는 답답한 심정을 아내한테 털어놓지 못했다. 이란도 아내에게 등을 돌렸다. 그들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이윽고 그는 다시 따뜻한 마음을 아니 이성을 되찾았다. 아내와 중전 두 사람을 이번에는 궐 안에서 만나게 하자. 그리고 둘이 서로를 알 수 있게끔 놓아두자. 순이는 틀림없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고 남편 옆으로 돌아올 것이다. 게다가 자신은 순이보다 강하지 않는가. 남자가 여자보다 강한 만큼 자신이 먼저 화해를 정해야 옳다. 그렇게 마음먹은 이라는 아내 옆으로 가서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린 뒤 아내의 몸을 돌려 자신의 얼굴을 마주보게 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내가 당부한 대로 하시오. 가서 직접 보시란 말이오. 그분은 나뿐만 아니라 당신한테도 중전마마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의 부드러운 태도에 순이의 마음이 누그러졌다. 그는 말을 이었다. 지난번에 내가 그분을 노엽게 만들었소. 얼마나 노여워하셨던지 나는 즉시 전학기 아련을 정할 생각까지 했었다오. 그러다가 먼저 아버님을 찾아뵙기로 했던 거요. 아버님이 전하와 더 가까우시니까 말이요. 그런데 여기 와보니 당신도 알다시피 그렇게 되신 거요. 지금 이 찢어질 듯 아픈 마음으로는 중전 마마를 배울 수가 없소. 그러니 나 대신 가주시오. 그녀는 두 손을 들어 올려 남편의 뺨을 어루만졌다. 그는 아내가 자신의 뜻에 따르리라는 것을 알았다. 아내가 채비를 갖추러 나가자 그는 하인에게 순이보다 먼저 궐에 가서 급한 일이라고 여쭙고 중전 마마의 아련을 정하라고 일렀다. 그리고 나서 아내가 타고 갈 가마를 대령시키고 삼배를 걸어 상중임을 표시하도록 했다. 아내가 떠날 때 일하는 문 밖까지 따라 나갔다. 그는 아내가 가마에 타 휘장을 칠 때까지 기다린 다음 집으로 들어가 정직이들 불렀다. 그들이 보료에 앉아있는 일한 앞에 모여서자 그가 분부를 내렸다. 국사 때문에 아버님의 장례를 서두르기로 했네. 아버님께서도 당신이 돌아가신 것 때문에 국사가 위태롭게 되는 것은 원하지 않으실 거네. 중전께서 황궁하시기는 했지만 아직 일이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니까 말일세. 그러니 장례가 아흐레를 넘겨서는 아니 되겠네. 자네들도 아다시피 그러면 석 달을 더 기다려야 하지 않는가. 석 달이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 그러니 이래째에 장례를 치러야겠네. 하인들은 놀란 얼굴로 서로 마주 보았다. 이들 정직이 노인 4명은 수십 년 동안 부친을 섬겨왔다. 이제 주인 어른이 돌아가신 만큼 그 아들이자 상속자인 이란의 말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그러기는 해도 돌아가신 어른께 충분히 예를 갖추고 싶었기 때문에 장례를 너무 서두르는 것이 탐탁지 않았다.
제일 나이 많은 정직이가 나섰다. 나으리, 그렇게 서두르는 것은 돌아가신 어른께 불경스러운 일이 아닐까 합니다요. 상것들의 집에서야 보잘것없는 상복 몇 벌 짓는데 이래면 충분하겠습죠. 하오나 이 집에서는 불가할 듯합니다요. 지체 높은 가문일수록 상이 길어지는 법이 있죠. 어른께서 돌아가신 날이 바로 어제입니다요. 스님이 불공을 모시러 온 게 바로 오늘이고요. 지금 스님이 어른의 시신에 7매를 묶어 드리고 있습니다요. 이란이 끼어들었다. 스님은 예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겠지. 그렇습지요, 나으리. 스님이 어깨와 발꿈치, 발목, 손가락, 엉덩이, 무릎, 종아리와 발목에 순서대로 차근차근 매를 묶는 것을 옆에 서서 지켜봤습니다요. 물론 주인이 돌아가시면 이런 지체 높은 집안에도 악기가 들어온다는 건 제가 일러드려야 했습죠. 그랬더니 제가 보는 앞에서 허리에는 마음 심자를 묶었는데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아까 그 정직이가 대꾸했다. 알았네, 알았어. 이란이 짜증스럽다는 듯이 말했다. 정직이는 나이가 많은 탓으로 참을 수 없을 만큼 느린 어조로 말을 이었다. 그는 이란이 절부지 개구장이 시절부터 혈기왕성한 젊은이로 자랄 때까지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따라서 겉모습은 공손하지만 속으로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상여가 나갈 때까지 준비할 게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으리. 분가한 발총까지 포함해서 식구들의 상복을 죄다 지어야 합니다요. 게다가 하인들 상복까지 모두 지어야 합굽시오. 소인이 다 적어봤습니다요. 읽어보게나. 정직이는 자기 바로 밑에 정직이에게 손짓을 했다. 그러자 두 번째 정직이가 가슴팍에서 두루마리 종이를 꺼내 펼치고는 우렁찬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다. 상주이신 나으리와 두 분 도련님 몫으로는 3배 속꽃, 행정과 집신, 겉옷으로는 3배, 두루마기와 허리띠, 대나무 삿갓과 머리띠, 가로 반자, 세로 한자에 전에다 대나무 2자루를 끼운 낯가리개, 나으리, 두 분 도련님께서 낯가리개를 잘 쓰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요. 하오나 그렇지 못하시다면 계속하게 이 늙은이들이 어른의 장례가 무슨 잔치인 줄 아네 하는 생각에 이라는 짧게 내뱉었다. 정직이는 분부대로 했다. 마님은 상복과 집신을 갖추셔야 합니다요. 옥비녀 대신 대나무 비녀를 하게 돼 있습죠. 가까운 친척 마님, 아가씨들도 상복은 마찬가지죠. 하오나 대나무 삿갓이나 집신, 머리띠는 필요가 없고 허리띠만 하얀 것으로 매면 됩니다요. 먼 친척들은 행정과 새끼줄만 매면 되지만 하얀 옷은 입어야 합죠. 아이들도 색깔 있는 옷은 안 되고 말굽쇼. 이라는 더 이상 참고 들을 수가 없었다. 대체 그걸 다 어떻게 만든다는 말인가? 정직이 노인 4명은 마음이 상했다. 그들은 이란의 머리 넘어 뒷벽을 보면서 우두머리 정직이가 대꾸하기를 기다렸다. 우두머리는 근엄하게 아뢰었다. 끝.